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철학과 이상학 교수입니다. 2020학년도 모의논술 인문계열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 화면하고 이제 제 화면이 뜰 텐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좀 눈이 많이 나빠가지고 제 화면에서 제가 문제 해설하거나 그럴 때 여기 자료를 좀 참고를 할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문계열 논술은 2차 논술이에요. 여러분 혹시 1차 논술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다양한 문제 형태, 우리 한양대학교 논술이 추구하는 다양한 문제 형태를 전달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이제 그 해설 과정에서 이번 2차 논술의 전반적인 문제 지향점이라든가 어떤 점들을 이제 채점할 때 눈여겨봤는가, 그리고 출제 의도, 출제도가 결국은 이제 채점 방향과 일치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미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만든 출제위원들이 채점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채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 중에서 어떤 점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점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혹시 이제 좀 더 다음번 이제 본 논술 때 한양대학교를 지원하실 분들께서는 어떤 점들을 좀 강조해서 연습을 더 하시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한 제안 같은 것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일단 보겠습니다. 인문계열 문제라고 되어 있고, 문제 지문 가, 나를 참고하여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 다의 A, B 내용을 활용하여 현대사회에서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출제하는 문제들은 고교 선생님들의 검토도 거치고요. 굉장히 어떻게든 고교 교육 과정에 충실한 방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데, 그 고교 교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 논술 대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친구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런 교육이 좀 부족한 친구들도 있어서, 실제로 논술 답안 쓰는 것에 아주 기초가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채점을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 자체, 문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문두 자체를 한번 잘 보시면 두 가지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답안에서 그 두 가지를 해야 될 텐데, 많은 답안이 그 두 가지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한 답안들이 많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으로 여기 보세요. 지문 가나를 참고하여, 이건 이제 그 내용들을 활용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뭘 하라고 했냐면,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1200자의 답안지에 적어도 300~400자 정도는 이 지문 가와 나의 내용들을 활용해서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상당히 다층적인 측면들을 포함하는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이다. 가에 보면 이런 게 나오고 나에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둘을 조합, 이런 식으로 이게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아예 안 쓴, 그러니까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예 안 쓴 답안지가 꽤 많았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약간 잘 모르시는 그 수험생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문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답안지를 쓰셔도 그 답안지 자체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썼다는 느낌이 드는 답안지더라도 문두에서 요구하는 답을 내지를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요구했죠? 그 다음에 그걸 답을 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란 말은 앞에서 여러분이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뒤에 답을 쓸 때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당연히 감점 요인이겠죠. 그러니까 토대로란 말은 그 말과 일관성 있게, 내가 생각하기에 질병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이 가나의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그걸 기초로, 그래서 질병의 판단 기준이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다에서 A, B의 내용을 활용해서 추가로 내용을 주냐면, 그 A, B가 현대 사회에서 질병과 관련된 좀 흥미있는 사례를 두 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문 가하고 나는 상당히 역사적인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질병관이 어떻게 바뀌고 질병에서 어떤 점이 중요했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냈는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21세기에 지금 등장하는 몇 가지 사례를 준 다음에 그 사례를 가지고 그럼 현대 사회에서 질병을 판정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해라. 그리고 여기는 앞에 거랑 달리 보세요. 앞에 거는 답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적어도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하고 부분은 상당히 그 내용 이해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분석적인. 무슨 말이냐면 대체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논술 특성상 이렇게 써야지만 옳은 답이고 이렇게 쓰면 틀리다 이런 건 없지만 그냥 답하고라고 얘기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지문가와 지문나를 제대로 독해를 한 사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그걸 바탕으로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된다 하는 점들은 대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거죠. 논란의 여지가 적게. 근데 그에 비해서 지문 다의 A, B 사례는 사실은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례예요. 일부러 그렇게 고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술에서 측정하려는 능력이 이해력, 분석력도 있지만 창의력과 비판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질문한 내용은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룬 두 지문을 놓고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두 지문을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뽑아냈는가, 분석력,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제대로 했는가를 본 다음에 뒤에 부분에 가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읽힐 수 있는 상당히 그 내용이 풍부한 사례를 두 개 준 다음에 그 사례들에 대해서 그 사례가 결국은 이걸 질병으로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판단 기준에 관련된 사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례들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내린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의 기초에서 이 사례들을 활용해서 현대사회에서의 질병 판단 기준을 한번 제시해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답이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말이 돼야죠. 앞에서 여러분이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정합적이고 그리고 AB에 대한 사례 AB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답을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다른 종류의 답들이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린 그 앞부분과 그 다음에 질병의 판단 기준이 일치된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그게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그 일치 안 된 수험생 여러분이 꽤 있었어요, 응시자들이. 그거는 사실은 감점 요인이 되겠죠. 자기가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일치가 된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나 질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설득력이 있는가, 특히 A, B 사례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채점에서 점수가 갈리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두에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리고 활용하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지문가와 나와 다를 활용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제시를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그 두 가지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전혀 그냥 제일 많이 이제 나쁜 점수를 받은 거의 대표적인 예가 그냥 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다의 A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다의 B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각각의 지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건 일단 그 문제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태스크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냥 파편적으로 각각의 지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혹시 그렇게 쓰셨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그렇게 못 쓰신 응시생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는 좀 더 그런 데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제시문가는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뭐 여러분은 다 공개되고 그러니까 다 읽기보다는 제시문 나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좋을 점들을 좀 얘기를 할게요. 제시문 가 내용은 결국은 이제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됐던 그 천연두, 그게 이제 가축 사육과 어떻게 연관이 돼서 발생했고 그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죠. 그게 처음에는 조선과 청나라의 모두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는데 어떻게 청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실험, 물론 이제 자발적 실험은 아니었죠. 시녀들을 그냥 궁녀들을 그냥 막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실험을 통해서 이 질병, 무서운 질병을 적어도 치료하거나 어느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뭐 제너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 방법과 상당히 독자적인. 그렇지만 물론 이제 영향은 받았을 텐데 어쨌든 중국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널리 시행이 돼서 그런 대처법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그것을 대응하고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되어서 조선과 청나라에서 이 질병에 대한 그 태도라든가 두려움의 공포의 정도가 달랐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물론 논술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일단 질병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가져왔다. 그런 사례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 일상적인 생활도 망가뜨리고 어떨 때는 예의도 못 차리게 하고 문상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질병이란 건 개인에 대한 고통이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그 교란을 시키는, 사람들 일상적 활동들을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어떤 재앙이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청나라처럼 마련한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포심도 줄어들고 통제 가능하고 그 질병은 여전히 질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낫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통제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내에서 그걸 수용 가능한, 그러니까 막 무조건 무성고로 바라보지 않고 그게 굉장히 큰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이렇게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이렇게 대응 가능한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대응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저 그냥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사회를 교란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앙인데 그 재앙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을 규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그 청나라와 조선의 예를 대조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문 나를 보시면 약간 다른 얘기를 해요. 이 경우에는 질병의 역사성이나 이제 구성성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과, 구성성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역사성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뜻이냐면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을 때, 즉 관련된 과학적 사실이나 과학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 질병이 어떤 이유로 질병이고 어디까지 질병이고 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 게 잘 알려지지 않을 때에는 앞에 천연두해하고 비슷하게 실제로 문제가 심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는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거기 앞부분까지는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고혈압 얘기인데, 고혈압이라는 질병도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서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른 거로 오해하고 그냥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근데 고혈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걸 질병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좀 많이 비슷하잖아요, 가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고혈압을 질병으로 규정하게 된 다음에도 단순히 과학 지식의 부족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려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고혈압을 가령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혈압을 보이는 환자를 고혈압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기준이 변화해 왔는데, 근데 그 기준 변화가 단순히 과학 지식의 발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목적이 있는 거죠. 고혈압 환자가 많아지면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사회적으로 비용이 들고, 물론 개인도 비용이 들지만 사회적으로도 병원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데 쓰일 수 있었던 자원을 그 고혈압 치료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고혈압을 약간 좀 넓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당신 고혈압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세요. 이렇게 미리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 방식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사회적 비용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적으로 반드시 고혈압을 얼마부터 얼마 이게 정답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그런 과학적 고려와 사회적 비용 고려를 결합해서 고혈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바뀌어왔다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까 가해에 그 말했던 질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앙이고 개인에게 고통이고 사회적으로 사람의 행동 방식도 바꾸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책을 찾는가에 따라서 통제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물론 여전히 질병이지만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에 덧붙여서 실제로 그 질병에 대한 과학적 이해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려,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도 질병을 어떻게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거는 재앙이며 과학적 지식의 대상이고 통제 가능한 대상인 동시에 사실은 문화적 구성물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어떤 통제 장치일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포괄적인 질병에 대한 측면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포괄해서 썼을 때 그 첫 번째 문두에서 제시한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답에 기초해서 이제 지문 다를 가겠습니다. 지문 다를 가면 지문 다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얘가 두 개 나오는데 상당히 다른 예를 줬어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예들을 사용해서 훨씬 더 창의적인 답을 낼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예는 뭐에 훨씬 가까운 예예요. 보면 알겠지만 질병이 구체적인 어떤 물질적 원인을 갖고 있고 세균, 뭐 바이러스. 그래서 그 원인이나 그 원인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부족할 때는 통제 불가능하다가 그 원인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 방식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수록 점점 통제 가능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 질병을 정복하게 되는 질병을 정복했다는 건 사실은 안 걸린다는 것보다는 물론 예방접종을 통해서 안 걸리는 것도 있지만 걸려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어떤 질병의 예를 이건 뭘 강조하는 거겠어요? 질병의 판단 기준에서 결국은 그 질병이 인류에게 끼치는 영향 뿐 아니라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걸 질병으로 규정할 건가 규정하지 않을 건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그에 비해서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사회적 쟁점이 됐던 거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에 넣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걸 질병으로 규정하는 그런 어떤 시작 단계를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코드에 넣겠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몇몇 친구들이 되게 잘 쓴 친구들이 잘 지적했듯이 이거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에 너무 몰입해서 과몰입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막아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여기 규정에도 게임 이용장애 규정에도 나오지만 그냥 단순히 게임을 좀 많이 한다고 게임 이용장애를 판정을 받는 게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게임을 너무 몰두하는 행동이 음식 섭취처럼 신체적 건강에 필수적인 행동들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인인데 직장 안 가고 게임만 하거나 그렇게 사회적 기능들을 훼손하는 정도 그렇게 심각한 정도 그게 또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때 그럴 경우에 한해서 즉 뭐냐면 모든 게임하는 사람들을 다 마치 병자로 규정해가지고 당신들은 치료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 이제 그 질병 코드를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와 처치와 사회적인 어떤 지원들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WHO의 기본적인 그 방침이거든요. 그 WHO 홈페이지 가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왜 이런 걸 제한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이걸 제한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모든 문화적 활동들을 질병으로 규정했다가는 사실은 그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거든요. 그 문화적 활동 자체를 굉장히 그 나쁘게 보는 그런 어떤 그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피하는 게 그 WHO도 이렇게 고려를 했던 얘기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역시 질병으로 규정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B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B의 경우에는 게임 이용 장애가 병균이나 바이러스처럼 그게 있으면 딱 질병으로 규정해야만 되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이나 개인적인 피해, 밥도 안 먹고 뭐 직장도 안 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뭐 사회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은 마치 예를 들어서 그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펙트만 볼 때는, 그 결과물만 볼 때는 그 병균에 의한 질병이나 아니면 이런 게임용 장애에 대한 질병이나 사실은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데, 그런데 그건 이제 공통점이죠. 차이점 뭐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질병의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과학적 이계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이건 질병이다 아니다를 규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처치법도 예를 들어서 그 세균에 의한 경우 항생제를 투여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처치법을 마련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게임 이용 장애는 그런 처치법을 사회적인 방식으로 사실은 고민을 해야죠. 뭐 카운셀링을 한다든가 이 사람에게 대안적인 어떤 그 오락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많은 경우에 사실 이제 게임 이용 장애는 여러분들 혹시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게 다른 일들이 잘 안 풀리거나 사실은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탈출구로 그 안식처로, 마음의 안식처로 거기를 찾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게임만 못하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그래서 실업이라든가 사회부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지 게임 이용 장애가 해결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훨씬 복합적인 그 대처법이나 처치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결국 A와 B의 경우에 질병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 때 약간 다른 어떤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죠. A의 경우에는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처럼 과학적으로 우리가 검증 가능한 그 물질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처치법도 뭐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항생제라든가 과학적 그 이론에 근거한 어떤 처치법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제도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가 상당히 믿을만하게 결정된다면, 그 게임 이용 장애의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적 수준에서 상당한 정도의 대가나 재앙이고 비용이 추구된 필요하다는. 근데 사실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상당한 정도로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게임이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향유되지 않았다면 콜레라균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게임 이용 장애는 게임이 등장해서야 그 질병으로 가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수준, 예를 들어서 12개월 이상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잘 적응을 못하거나 자신의 건강에도 위험을 주는 행동들을 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돼야 된다고 규정했는데, 그게 꼭 12개월이어야 되나요? 11개월은 안 되나요? 13개월은 그러니까 그 12개월이라는 단어는 아까 그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처럼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중요한 건 충분히 그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들을 표시해두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이 있죠. 그러니까 가령 사회가 합의를 통해서 12개월은 너무 긴 것 같다. 한 6개월, 이게 되게 심각한 질병이니까 6개월로 좀 줄이자. 12개월 가지고는 안 되고 너무 그렇게 하면 그 환자들을 너무 양산하는 거니까 이거 24개월로 늘리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한, 그 교섭이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그런 것들에서 또 차이가 있죠. 이런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질병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훨씬 그 A 타입처럼 훨씬 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기준들이 존재하는 경우와 B처럼 분명히 그것도 피해는 확실하지만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 특히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 그리고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서부터 비정상인가에 대한 각 시대의 규정,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질병 판단 기준이 21세기에는 혼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둘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경우만 질병이라고 인정을 사실은 했었는데 19세기까지는. 근데 20세기 이후에 두 번째 B타입의 질병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그 둘을 다 질병으로 판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졌다 하는 점들을 보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더 창의적으로 답변을 했을 때 좋은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해서 21세기라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질병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부분을 포함시킴으로써 이해력, 분석력, 비판력, 창의력을 골고루 측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답안을 갖다가 잘 못 쓰신 응시생 분들도 다음 기회에 본 시험 때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잘 흡수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